이 수잔 팔로디가 백래시 썼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뭐 백래시를 쓰고 완전히 이제 페미니즘계의 라이징 스타가 되어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랑 같이 타임지 커버를 찍어요. 라이징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팔로디가 책을 이제 몇 권 썼는데 남성성에 관한 책을 마무리할 때 즈음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스티프든 마무리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성성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한 통 온 거죠. 이메일의 제목은 변화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왔냐면 30년 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아빠 스티븐 팔로디에게서 온 거죠. 근데 아빠가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몇 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구구절절 설명도 없어요. 태국으로 가서 트랜지션 수술을 받았고 이제 나는 진짜 스테파니가 되었단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장의 자신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담은 이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이메일에서 이것도 스테파니 팔로디의 사진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엔 팔로디가 헝가리 건너가서 부다페스트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많이 이제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인데요.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 나는 이제 공격적인 마초맨을 가장하는 게 진절머리가 난다. 나의 내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 스테파니는 이제 진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로디가 엄청나게 당황을 한 거죠. 아빠랑 3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에 좀 놀랐고, 그러면서 스테파니의 기자 기질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그 처음 책을 시작할 때 수잔 팔로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내가 거의 모르는 사람, 즉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팔로디 책을 읽으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조사예요. 이 사람이 뭘 하나 조사하겠다고 시작하면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백래시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백래시도 제가 한 4번쯤 읽었는데 지긋지긋해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루해하세요. 왜냐하면 뭐를 그냥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예컨대 패션에 문제가 있으면 패션만 파는 게 아니라 패션, 영화, 뭐 정신과의 역사, 뭐 언론 이런 걸 전부 다 파고, 그것도 그냥 책만 한 100권 읽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한 100명쯤 만나요.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백래시라는 책을 썼고 이후의 책들도 그런 식으로 쓰는데 다 그림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아버지는 부다페스트에 있고 팔로디는 미국에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아버지를 관찰하고 아버지의 친척들을 다 만나고, 근데 그 친척들이 막 호주, 덴마크, 뭐 어디 독일 막 이런데 막 다 퍼져 사는데 다 찾아다니고 헝가리 유대인의 서류까지 다 뒤져서 책을 한 권 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팔로디가 이제 헝가리에서부터 추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떻게 지난 80년간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태어난 부다페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가 20대에 건너갔었던 덴마크를 지나서 덴마크에서 아버지가 또 브라질로 가거든요. 브라질로 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국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수잔 팔로디를 낳고 수잔 팔로디의 엄마랑 이혼을 하고 다시 헝가리로 돌아가서 살다가 2004년에 이제 다 같이 갔어요. 헝가리까지 갔어요. 2004년 즈음에 태국으로 가서 트랜지션 수술을 받고 스테파니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과정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역사들 안에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아버지가 처음에 헝가리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슈트반 프리드만이었어요, 이름이. 이슈트반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헝가리 유대인의 이름이거든요. 프리드만이 유대인 성인가 봐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아주 부호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외동아들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부잣집이냐면 제가 지금 그게 스테파니의
그러니까 이슈투반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슈투반의 외간지 친간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외간과 친간 둘 다 엄청난 유대인 부호였고 심지어 외갓집이라고 친다면 외갓집 전화번호가 1번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에 전화가 처음으로 생긴 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 공장에 기차역이 생길 정도의 부호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떼부잣집의 이제 아이였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슈트만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이 헝가리에 사는 10대 때 이름을 이슈트반 팔루디로 바꿔요. 프리드만가가 팔루디가가 되는 건데 이 팔루디는 뭐냐면 헝가리의 주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자르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말하자면 마자르족의 동화된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마자르족의 동화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바꿔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마자르족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이름, 그러니까 계명인 거죠. 우리 때란다. 우리 때 무슨 말이에요? 창씨 계명처럼 사실은 계명을 해서 이슈트반 팔루디가 되는데 그 팔루디라는 이름을 스테파니가 지은 거라고 고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스테파니 팔루디가 팔루디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마자르족다운 이름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헝가리인다운 이름이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팔루디가 헝가리 말로 농사랑 관련이 있는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이미지야말로 마자르족의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냐면 실제로 마자르족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인종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유목민들이었고 이 유목민들이 헝가리에 있는 대평원의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서 야만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벗어내고 유럽의 종교인 기독교도로 개종하면서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시작한 게 마자르족이었었던 거죠. 실제로 헝가리의 헝이 HUN이 훈족의 훈이고 가리가 땅이라는 의미여서 훈족의 땅이라는 의미였대요. 훈족과 마자르족이라는 유목민들의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마자르족으로 수렴된 건 기독교도로 빨리 개종한 것이 마자르족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마자르족다운 것은 농사가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농사라고 유목민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헝가리 마자르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이 동화된 유대인이 어떻게든지 마자르족화 되어서 여기에 적응하고 싶었는가 하는 욕망이 되게 잘 들어가 있는 이름이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헝가리 이걸 읽다 보니까 헝가리 역사가 너무 궁금해서 저 그래서 이번 여름에 헝가리 갈 거거든요. 근데 헝가리가 너무 궁금해서 হঁ가리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책을 검색하는데 잘 없어요. 심지어 헝가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진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품절이 돼가지고 못 봤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뒤졌어요. 헝가리 역사로. 또 들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20분짜리, 30분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틀어서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헝가리 되게 중요한 나라고 이게 동방에서 온 민족이 거기서 마자르족을 말갈족이라고 설명하던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자르족이 동방에서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고 아주 똑똑한 민족이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노벨평화상까지 합쳐서 15개를 받은 나라고 거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과학적인 성취도 많고 볼펜을 만든 사람도 헝가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볼펜은 헝가리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동방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얘기해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헝가리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볼펜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동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식 민족주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슈트만 프리드만이 그러니까 헝가리 유대인이었던 이슈트만 프리드만이 이슈트만 팔루디로 동화된 유대인이 되고 근데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동화되어서 정말로 행복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이방인으로서 왜 이 마자르족들이 유대인들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이라고 멸시하다가 너네도 우리 국민이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갈 때 마자르족의 엘리트들이 시민권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고 투표권을 많이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 마자르족이 헝가리 지역의 그러니까 50%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유대인들, 상업에 능했던 유대인들을 포섭하면서 유대인들을 마자르족화하고 이것을 마자르족의 표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너희도 우리 국민이야 라고 했었던 어떤 아주 빛나는 짧은 순간이 있었고, 헝가리 유대인들의 꿈이라는 건 이 순간이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스테파니 팔로디도 죽을 때까지 이 빛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자 혐오가 무서운 건데, 스테파니 팔로디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엄청나게 혐오했다고 엄청나게 사랑했다를 반복하거든요. 난 유대인이 아니라 팔루디야, 마자르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었다가도 다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되게 기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을 포섭했을 때 헝가리가 되게 재미있는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둘 다 패하거든요. 패전국이에요. 오스트리아랑 함께 싸웠고 1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랑 같이 싸워요. 그래서 헝가리라는 나라가 폴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이 가장 많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났던 공간이거든요. 헝가리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독일인들의 유대인 대학살에 동참하고 복무했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테파니 팔로디가 이스트만 팔로디였을 때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재산을 전부 다 몰수당하고요. 거기에서 홀로코스트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책을 읽어보시면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얘기 안 할 거예요. 읽으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2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헝가리가 계속 부침을 겪었을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마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반도 분단되듯이 헝가리가 여러 가지 땅들을 뺏기거든요. 패전국으로. 그래서 이 상실감과 우린 망했다라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누구 탓을 했겠어요? 유대인 탓을 하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다음에 헝가리는 바로 공산화되죠. 그래서 이슈트반 팔루디는 이 공산화를 피해서 덴마크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 덴마크에서 브라질로 망명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기가 막히게 재밌는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덴마크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아서 덴마크로 가고 브라질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비밀을 수잔이 파헤치고 이해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잔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매료되는 게 그 순간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그 이야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스테파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 즈음이거든요. 또 피해가지고 브라질까지 갔다가 브라질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1950년대 그러니까 이스트반 팔루디가 20대일 때. 그래서 아마 브라질에서부터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고요. 스티븐 팔루디가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아메리칸 드림은 깨지고 나서 다시 헝가리로 돌아갔다가 태국에서 성전환수를 받고 와서는 이제 스테파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동 경로와 함께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서 실제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일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가가 아버지에게 30년 동안 사실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왜냐면 어머니랑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수전이랑 스테파니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거고, 그게 또 스테파니의 되게 깊은 한으로 남아있어요. 네,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가 갑자기 이메일을 받아서 우리 아빠가 몰랐는데 트랜스젠더 여성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대작을 쓰진 않거든요.
수잔 팔로디라는 작가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작가가 선별하는 것이었다면, 작가는 결과적으로 아버지 개인의 이야기를 뭘로 바꿔내냐면, 어떻게 이 세계의 폭력이라고 하는 게 파시즘과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다 엉킨 상태로 분리되지 않고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 파시즘이 성차별과 인종차별과 만나는 이 역사라는 게 마르크스 말대로 그냥 2번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통찰, 공적 역사에 대한 통찰과 접속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잔 팔로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게 작가가 수잔 팔로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판 서문을 보시면 팔로디가 그런 얘기해요. 나는 단 한 번도 내 사적인 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 저널리스트고 언제나 공적 영역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팩트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한 이야기만 해왔던 사람이고, 수잔 팔로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미미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를 싹 걷어낸 작업만 해온 사람인데, 수잔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잔 내 친구 같네요. 근데 짧게 하자. 그냥 수잔 뭐 팔로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저널리스트였는데, 그런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였는데, 우리 아빠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온 순간 나는 내가 사적 영역으로 건너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추적하면서 다시 공적 영역으로 접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페미니즘을 몰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팔로디의 연작들을 좀 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작업이 그럼 됐을까? 결국 그래서 그 다크룸이라고 하는 게 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80년 인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남성성이란 여성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젠더에 대한 탐구가 함께 진행되거든요.